제가 공항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여권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런데 집에 다다랐을 때 우연히 제 딸과 사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지 여권을 두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창문 아래에서 제 딸과 사위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제 인생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비록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고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사소한 실수 하나가 저를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이 밝혀져야만 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제 집으로 계단을 오르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사랑과 인내로 힘과 돈, 솔직히 말해 영혼까지 바쳐가며 일군 집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귀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짝 떨리는 손으로 서류 더미를 뒤지며 며칠간이라도 저를 이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문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택시는 대문 옆에서 시동을 켠 채 서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이미 시계를 힐끗거리고 있었지만 저는 서재 책상에 분명히 넣어두었다고 확신했던 그 빌어먹을 여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66살이니 예전 같지 않은 달이었지만 곧 떠날 여행에 대한 기쁨이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떠나는 저 혼자만의 여행이었습니다. 지중해 크루즈 여행, 제가 꿈꿔왔고 말 그대로 한 푼 두 푼 모아온 여행이었죠. 세상을 떠난 제 남편 진우는 항상 제가 세상을 볼 자격이 있다고 말했지만 끝내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가 떠난 지 3년 만에 마침내 저는 우리의 공동의 꿈을 이루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딸 수진이와 사위 민준이는 여느 일요일처럼 집에 와 있었고 저는 그들이 제가 돌아온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분명 걱정하며 저를 말리려 들 테니까요. 늘 그랬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위험해요. 엄마, 어딜 가시려고요? 특히 제가 남편을 잃은 후에는 더 심해졌죠. 저는 침실로 발끝을 세우고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서류를 두는 제 책상이 있습니다. 여권은 보험 증서와 은행 서류 옆 두 번째 서랍에 있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것이 날짜별, 파일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정돈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층 복도에 발을 디딘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뚜렷해졌습니다. 제 침실 창문은 정원을 향해 있었는데 그곳 단철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우리 결혼 20주년에 사준 바로 그 테이블이었죠. 처음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젊은 부부처럼 계획에 대한 평범한 가족 대화라고요. 수진이는 긴장할 때 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진심으로 믿어본 적 없는 차갑고 계산적인 어조로 대답하고 있었죠. 저 자신에게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다 제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얼어붙은 채 얇은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직 학생일 때 제가 직접 만든 커튼이었죠. 숨이 가빠지고 발밑의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민준이가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연세에 비해 너무 건강하셔. 앞으로 10년, 아니 15년은 더 사실 수도 있어.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순 없잖아. 제 딸은 마치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돌덩이 자루를 내려놓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민준 씨. 하지만 무서워. 우리 엄마잖아. 비록 요즘엔 엄마가 좀 낯설게 느껴지긴 하지만 바로 그거야.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셨잖아. 이 어이없는 휴가처럼 말이야. 다음엔 뭘까? 당신네 북클럽에서 만난 웬 늙은 남자랑 재혼이라도 하실까? 우리가 우리 미래를 노인의 변덕에 탕진하게 둘 수는 없어. 우리 미래, 노인의 변덕. 단어 하나하나가 배를 강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머릿속은 생각보다 앞서 달려갔고 몸은 그런 잔인함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인지 장애가 시작됐다는 걸 증명하면 법원을 통해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재정을 관리하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집은 값이 꽤 나가잖아. 게다가 어머니 저축까지 합치면 마침내 좋은 아파트 단지에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수진이는 침묵했고 그 침묵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커튼을 붙잡고 서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해줘. 그건 비열한 짓이라고. 엄마를 그렇게 배신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줘. 하지만 그녀의 다음 한숨이 저를 끝장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윤 원장님하고는 이미 이야기해봤어. 우리에게 필요한 서류에 서명해줄 준비가 되어 있대. 그 연세에는 쇠약해졌다고 설명하기 어렵지 않다고 하셨어. 특히 이런 갑작스러운 여행 같은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면 더 그렇지. 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떨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이들은 제 가족입니다. 제 유일한 딸과 그녀가 선택한 남자. 그들이 제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태연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택시 경적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기사님이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크루즈도 여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배신에 대한 그들의 말만이 맴돌았습니다. 반세기 동안 저는 제 삶을 보석함 속 반지처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제 시간에 맞춰져 있었죠. 저는 정확히 6시에 일어나 진우가 첫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바로 그 흰 찻잔에 커피를 따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 일과를 따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저를 압니다. 제 정원은 모범적이고 가족 모임을 누구보다 잘 주최하죠. 집은 제 자부심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제 보살핌의 흔적입니다. 정원의 모든 것이 무성하게 자라는 이유는 제가 정확히 오후 5시에 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구는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닦아서 반짝입니다.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호두나무 책상에는 모든 중요한 서류가 날짜와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진우와 저는 평생을 일했습니다. 그는 섬유 공장에서 30년 넘게 회계사로,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25년을 일했죠. 우리는 사치하지 않았지만 궁핍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푼 한 푼 아끼고 모든 지출을 계산하며 조심스럽게 투자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였습니다.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삶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순한 아이는 생후 3개월 만에 밤에 통잠을 잤습니다. 저는 그녀가 품위 있고 독립적이며 친절한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녀를 키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직함, 타인에 대한 존중, 성실한 노동의 중요성과 같은 간단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항상 공부를 잘했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점잖은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바다 물결색의 드레스, 빛나는 눈. 그녀는 우리를 껴안으며 우리의 본보기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에 보답할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보답이 제 손에서 제 인생 전체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이는 어떤 학회에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남편 진우처럼 회계사였고 보기 좋고 예의 바르며 장래가 유망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공손하게 말하고 집안일을 도왔죠. 우리 집에 올 때면 수진이에게 세심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진우도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가 제대로 밝힌 진지한 청년이야. 결혼식은 조촐하지만 아름답게 치렀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서 제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꽃, 음식, 등불, 크림색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빛났고 민준이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처럼 서로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 몇 년간 그들의 삶은 동화 같았습니다. 시내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았지만 일요일에는 어김없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가르쳐준 파이를 구웠고 민준이는 진우를 도와 자잘한 수리를 했습니다. 가족, 바로 곁에 있는 따뜻하고 튼튼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진우가 세상을 떠났고 세상이 제 어깨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43년의 결혼 생활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거대하고 텅 비었고 구석구석 그의 부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 몇 달간 저는 간신히 버텼습니다. 울고 먹지 않고 잠들지 못했죠. 그때 수진이와 민준이가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주고 가장 힘든 저녁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저와 함께 잠을 자기도 했고 제가 악몽에 시달려 깨어날 때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모든 서류, 보험, 증명서, 은행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저는 펜조차 들 힘이 없었습니다. 점차 저는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정원을 가꾸고 집을 정돈하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권했습니다. 도서관 북클럽, 성인 요가, 혼자 앉아있지 않도록 뭐라도 하라고요. 처음에는 고집을 부렸지만 나중에는 동의했고 세상은 다시 색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클럽에서 저는 저처럼 남편을 잃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다시 소박한 것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차 한 잔, 좋은 소설, 이웃과 나누는 꽃 이야기, 그리고 여행에 대한 생각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평생 저에게 유럽을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집 대출도 다 갚았고 약간의 저축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수진이와 민준이에게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걱정이었죠. 혼자서는 위험해요. 엄마, 갑자기 아프면 어떡해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저희랑 같이 가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눈치나 허락 없이 오직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성숙한 여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저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권, 예약, 보험, 편한 옷, 심지어 축제 풍선처럼 밝고 즐거운 새빨간 여행 가방도 새로 샀습니다. 저는 마치 새해를 기다리는 아이 같았고 바로 이 새로운 독립심이 제가 지금 창밖으로 듣고 있는 그들의 검은 계획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아직 정신이 너무 또렷하시다는 거야. 민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 서서 제 세상이 한마디 한마디에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윤 원장님 말로는 그건 중요하지 않대. 이상한 행동에 대한 증언 몇 개랑 나이만 있으면 법원에서 별 어려움 없이 무능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어. 수진이가 힘들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눈치채면 어떡해? 민준 씨도
우리 엄마 알잖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셔. 아빠가 살아계실 때 평생 살림을 꾸려오셨고 숫자 계산에 틀림이 없으셨어. 그러니까 더 빨리 움직여야 해. 그가 대답하는 냉정함에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판사를 설득하기 어려워져. 충동적인 지출, 불필요한 여행 같은 걸로 잘 포장하면 판단력 저하로 몰고 갈 수 있어. 그 말들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불필요한 여행, 판단력 저하. 어떻게 저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악몽을 꿀 때마다 밤새 위로했던 제 딸이 어떻게 저를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짓밟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강은숙 아주머니한테도 가봤어. 수진이가 제 북클럽 절친의 이름을 부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요즘 날짜를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걱정된다고 말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이, 내 소울메이트. 우리는 화요일마다 커피를 마시며 모든 것을 나누는데, 그렇다면 수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의 쇠약함에 대한 암시로 우리의 우정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잘했어. 민준이가 칭찬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보여줘야 해. 또 뭘 할 수 있지? 옆집 아주머니랑 얘기해 볼 수 있어. 그분은 항상 수다 떠는 걸 좋아하시니까. 엄마가 걱정된다고 하면 분명히 자기가 봤던 이상한 점들을 떠올리기 시작할 거야. 배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 돈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 제 버팀목, 제 주변 사람들, 저를 이 자리에서 품위 있고 평온하게 지탱해 주던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집은? 짧은 침묵 후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장 값진 거지. 후견인이 되면 문제없이 팔 수 있어.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계시기엔 너무 힘들다고. 보살핌과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돼. 특히 이미 무능력자로 인정받은 후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야. 제 뺨으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즉시 닦아냈습니다. 그들에게 제 눈물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집은 물건이 아닙니다. 제 딸이 자란 곳이고 제 남편을 사랑했던 곳이며 모든 중요한 일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럼 엄마는 그 후에 어떻게 해? 수진이가 마치 낡은 옷장에 대해 이야기하듯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방법은 많아. 정부 지원을 일부 받는 저렴한 요양원 같은 곳 말이야. 어머니 연금이랑 집 팔고 우리 빚 갚고 남은 돈이면 편안하게 지내시기에 충분할 거야. 그들은 저를 길에서 치워야 할 물건처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 사설 요양원이겠지만 좀 더 먼 곳이 좋겠어. 그래야 우리가 자주 갈 필요도 없고 어머니가 이웃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늘어놓아도 신경 쓰이지 않을 테니까. 수진이가 짧게 비웃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서 그런 웃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맞아, 멀수록 마음이 편하지. 혹시라도 자기 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들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악마처럼 완벽했죠. 저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를 단절시키고 낯선 곳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늙은 여자로 만든 다음 진우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살아갈 셈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마치 행운을 놓칠까 두려워하는 듯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시작할까? 민준이는 마치 모든 것이 오래전에 계산된 것처럼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어머니가 휴가 가신 동안 서류들을 훑어보고 중요한 것들은 사진 찍어두자. 장신구 몇 개도 가져오는 거야. 바로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만.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장신구는 조심해. 수진이가 경고했습니다. 엄마는 그거 다 외우고 계셔. 걱정 마.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눈에 잘 안 띄는 것부터 가져올게. 어머니가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늦었을 거야. 대문 옆에 택시가 더 끈질기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마치 저를 평범한 삶으로
비행기 표와 여행 가방과 바다로 떠날 계획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침에 자신의 빨간 여행 가방을 보며 미소 짓고 길을 떠났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얇은 커튼 뒤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지금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저들이 경계할 거야. 저는 어떤 소리도 내서는 안 됐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보여줘서도 안 됐습니다. 소리치며 정원으로 뛰어들 권리가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 발견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들이 저를 비난했던 바로 그 어이없는 여행이 저의 유일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게 두자.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게 두자. 그들이 하려는 대로 하게 두고 저는 지켜보고 기억하고 실마리를 하나하나 모을 겁니다. 저는 계단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가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고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기사님은 저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침착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날씨와 요즘 비행기에 타는 사람들에 대한 저의 흩어진 말들로 채워졌지만 제 안에서는 북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말을 머릿속에서 되새겼습니다. 어디가 제 약점인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멀리서도 누구를 경계해야 할지 가늠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이점은 그들이 저를 판단력이 흐려진 순진한 미망인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두죠. 출국장에서 저는 안내 데스크에 있는 공중전화로 강은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묵직한 수화기가 있는 구식 전화기였는데 마치 그것만으로도 대화에 무게를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가, 나야, 제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떠나는데 물어볼 게 있어서. 요즘 나한테서 뭐 이상한 점 못 봤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거의 미리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자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찾아왔었어.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 네가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나는 그런 거 못 느꼈다고 했지만 수진이는 아주 미묘해서 내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구나.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아프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했는데? 네가 충동적으로 변했다고. 은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의도 없이 여행을 결정하고 지출도 그렇고. 솔직히 난 그 대화에 동조하지 않았어. 만약 내가 뭔가를 보게 되면 너한테 직접 말하겠다고 했지. 고마워, 친구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말을 듣고 싶었어. 만약 정말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수진이 말고 나한테 말해줘.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고 저는 마치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잠시 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상점에서 저는 가방 속에 널 잡고 눈에 띄지 않는 녹음기를 샀습니다. 그들이 제 말을 이용해 저를 공격하기로 했다면 저도 제 말과 그들의 말을 모아야 할 때였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진실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계좌를 보호할지, 어떻게 집을 안전하게 지킬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그리고 제 다음 모든 행동이 그들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보이도록 만들지. 지금 저에게는 그 반대가 유리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꿈꾸던 크루즈는 인내심의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연인들과 가족들이 웃고 있었지만 저는 물소리를 들으며 울음이나 히스테리 없이 차분하게 숨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밤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제가 키웠고 어느 길목에서 사랑을 편리함과 혼동해버린 그 소녀 때문에요. 하지만 아침에는 찬물로 세수하고 스카프를 메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선을 지켜
조용히 행동하고 사건을 앞서가지 마. 귀국길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하고 그들이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둔 다음 저의 조용하고 꼼꼼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들은 아직 박선자라는 여자를 다른 사람의 계획 따위로 겁줄 수 없게 된 지 오래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제 계획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5일 만에 마치 다른 삶에서 온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제 자신에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밝은 빨간 여행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서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 짓고 있지만 속은 서리가 내린 아침처럼 차갑고 맑았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민준이에게 크루즈에 대해 이야기하고 바다, 부두, 갈매기 사진을 보여주고 을에 그렇듯 작은 기념품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마치 대화를 건너뛰고 자신들의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조바심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것은 있었습니다. 침실 책상 위의 서류들은 제가 떠날 때와 다르게 놓여 있었습니다. 날짜는 뒤섞여 있었고 파일 철의 등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보석함의 작은 장신구 몇 개는 제자리에 없었고 작은 브로치 하나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제 것이 아닌 지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림과 가구를 사진 찍으며 가격을 가늠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공책에 적듯이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여기 체크, 저기 체크. 하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늙고 정신없는 미망인인 척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 변호사님께 예약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그는 진우와 친구였죠. 인간적이고 믿음직하며 과묵한 사람. 바로 제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조용했고 유리잔에 담긴 차에서는 종이와 민트향이 났습니다. 구체적인 문제가 있으신가요? 제가 자리에 앉아 떨림을 멈추기 위해 손바닥을 책상 위에 올려놓자 그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집과 저축에 관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변경을 하고 싶고요. 가능하면 변호사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는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는 바로 그럴 때를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언장, 위임장, 접근 권한을 검토했습니다. 어디를 강화하고 어디를 제거하며 어디에 더 튼튼한 자물쇠를 채울지 문뿐만 아니라 서류에도 말입니다. 그는 단정한 필체로 기록했고 가끔 고개를 들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 계좌나 무능력자 지정 절차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하면 즉시 저에게 알려주세요. 물론입니다. 그가 대답했고 저는 발밑의 땅이 다시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암시, 말투, 수진이가 저에게 혼란과 건망증에 대해 나누는 모든 대화, 모든 것이 실내복 주머니나 가방에 숨겨진 작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제 안의 교사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날짜, 시간, 요점, 참석자, 특별할 것 없는 그냥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올바른 폴더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이를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질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않게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요. 저는 그가 수요일마다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회의가 미뤄져서요. 언젠가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저는 넓은 책모자, 크루즈 여행 때 햇볕을 가리려고 썼던 바로 그 모자를 꺼내 쓰고 저를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안경을 쓴 뒤 어느 수요일에 조용히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는 도시 반대편
카페가 많고 사람도 더 많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숨기 쉬운 곳이었죠. 그는 쇼윈도에 쿠키가 진열되어 있고 빨대가 꽂힌 아이들 컵이 있는 작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길 건너 창가에 앉아 눈에 띄지 않으려고 차를 주문하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고 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평범한 재킷을 입은 꾸밈없는 젊은 여자가 5살과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일어나 그녀를 재빨리 마치 익숙하게 자기 사람을 안듯이 껴안고 아이들에게 몸을 숙였습니다. 남자아이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여자아이는 무언가 고마운 듯 그의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저는 몸짓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여자에게 슬쩍 건넸습니다. 그녀는 세어보지도 않고 숨겼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제 가슴이 텅 빈 방처럼 쿵하고 울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명확합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찻잔을 감싸쥐고 교사다운 평정을 유지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기억해.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여자아이가 그의 스카프를 고쳐주는 모습. 그가 몸을 숙여 그녀의 관자놀이에 입맞추는 모습. 아이가 오직 자기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편안함으로 말하는 모습. 아빠, 이것 봐. 아이는 카페 안에서 직접 만든 종이배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거나 일어나거나 소동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다른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죠. 저는 그저 확인했습니다. 녹음기가 작동하는지, 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 유리창을 통해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그들이 작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여자에게 입을 맞추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먼저 떠났습니다. 미영 씨. 남자아이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를 저는 갑자기 알아들었고 그 이름은 제 생각에 달라붙었습니다. 미영. 제 수첩에는 바느질 자국처럼 단정한 새로운 줄이 생겼습니다. 수요일, 카페, 미영이라는 여자, 아이 둘, 봉투, 아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전차 안에서 어릴 적처럼 바퀴가 덜컹거리고 머릿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로는 결코 부술 수 없는 그림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속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왜 그녀가 그렇게 쉽게 후견인과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의 거짓말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 숨쉬는데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제 임무는 공기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기는 틈새로 스며들듯 조용히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이 쾅 닫힐 테니까요. 저녁에 저는 일부러 일찍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엌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바로 그 파이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시나몬 향기가 집을 언제나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셋이서 저녁을 먹었고 날씨, 물가, 이웃집계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적절한 곳에서 웃고 이야기가 흘러가는 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기는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 있었고 조용히 사소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바로 그 사소한 것들에서 증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밤이 깊어졌고 저는 불을 끄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제 손을 차갑게 만드는 바로 그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조용히 문가로 다가가 주머니 속 녹음 버튼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아직 진정으로 무서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밤에 저는 눈을 뜬 채 누워 집이 어둠 속에서 숨 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제 손가락이 저리게 만드는 바로 그 속삭임이었죠. 저는 앞치마를 벗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엄지손가락 아래에 닿았고 골무에 밝히는 바늘처럼 조용히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윤 원장님이 그러는데 사례를 더 기록해야 한대. 민준이가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이상한 행동, 기억력 감퇴, 의심스러운 돈 문제 같은 거, 혈압약을 숨겨두면 어때? 수진이가 너무나 쉽게 대답해서 제 속이 다 차가워졌습니다. 갑자기 구역질이 나거나 머리가 어지러우면 누구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할 거야. 과용하지만 않으면 돼. 민준이가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기록해. 밤에 일어나거나 고지서 납부를 잊거나 이름을 헷갈리거나 전부 증거가 될 거야. 저는 문가에 서서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진정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돈도 집도 아닌 제 목숨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다른 감정도 느꼈습니다. 어떤 단단한 명료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계획한 곳으로 저를 끌고 가게 두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전쟁을 시작했다면 저는 이미 최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제 군복에는 계급장도 소음도 없을 뿐입니다. 화요일에 수진이는 마치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혼자 왔습니다. 도자기 찻잔에 담긴 차, 접시에 담긴 케이크, 마음을 터놓는 대화. 저는 일부러 가장 좋은 찻잔 세트, 웅덩이 위 얇은 얼음장처럼 투명한 것을 꺼내고 찻숟가락이 딸랑거리며 그녀의 리듬을 깨뜨리도록 설탕을 듬뿍 넣었습니다. 엄마 건강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녀가 달콤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건 어때요? 윤 원장님이 엄마 나이대 분들을 위한 좋은 심리 상담사를 아신대요. 무서운 게 아니라 아빠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확인해보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녀 앞에 찻잔을 커피가 한 방울도 흔들리지 않도록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말해봐, 수진아.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상한 건 아니지만 사소한 것들이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고 충동적인 결정도요. 예를 들면 이번 여행 같은 거요. 엄마는 우리랑 상의 없이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가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거나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을 찾으시기도 하고요. 말들은 외운 대본처럼 흘러나왔고 저는 그녀가 연습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미있네. 제가 말했습니다. 강은숙 씨가 그러는데 네가 찾아와서 내 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더라. 순간 수진이의 눈에 성광처럼 두려움이 스쳤다가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냥 걱정이 돼서요, 엄마. 가까운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심리 상담은 엄마를 위한 거잖아요. 지난주에 윤 원장님이 찾아오신 것도 나를 위한 거였니? 제가 여전히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예약도 없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말이야. 수진이는 찻잔을 들었고 저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그냥 엄마가 잘 지내시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던 바로 그 창문으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철 테이블, 오솔길, 덤불, 모든 것이 제 것이었고 모든 것이 남의 계획에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어제 은행에 다녀왔어. 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무능력자 지정식, 재산 처분 절차에 대해 문의했다는 걸 알게 됐어. 이상하지 않니? 수진이가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커피가 넘쳐 접시에 어두운 반달 모양을 남겼습니다. 엄마, 뭔가 오해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할머니 진주 목걸이가 어디 갔는지
왜 내 책상 서랍 속 서류들이 자꾸 순서가 바뀌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니? 그리고 내가 준 적 없는 내 집 열쇠 사본은 어디서 났고?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당황, 분노, 두려움이 차례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하는 딸의 가면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조금도 높이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교사는 침묵이 외침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물쇠에서 익숙한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낯선 열쇠가 제 문에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자신감 있는 발걸음이 들렸고 거실로 민준이가 마치 자기 집처럼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는 질문이 아니라 상황을 평가하는 어조로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마침 왜 내 머리에 심리 상담사가 필요한지 설명해주고 있었어.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내 서명에 은행원이 필요했는지 설명하고 있었고, 그들은 순식간에 눈을 마주쳤고, 저는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다가가 맨 위 서랍을 열고 지난 며칠간 조금씩 모아온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이에 놓고 손바닥으로 모서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제가 표지를 여는 순간 우리의 대화가 더 이상 심리 상담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서류철 표지를 열고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제 필체로 쓴 날짜와 짧은 메모가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수요일, 도시 반대편 카페, 박미영이라는 여자. 대략 5살과 7살의 아이 둘, 안주머니에서 나온 봉투. 아빠, 이것 봐 라는 말.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하듯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의 의미가 휩쓸리지 않도록요. 여기 유리창을 통해 찍은 사진이야. 화질은 좋지 않지만 이게 회의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엔 충분해, 민준 씨. 이건 내 딸이 몰랐던 가족이야. 의자 끝에 앉아있던 수진이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도자기 찻잔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며칠 동안 처음으로 저는 꾸며낸 표정이 아닌 진짜 당황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 그녀는 마치 잠에서 깬 듯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익숙한 평온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수진아, 저분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야. 동료야, 아이들은 그 사람 조카들이고, 그럼 왜 그 아이들이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지? 제가 차분하게 묻고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업무용이라고 주장했던 계좌의 이체 내역이야.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규칙적으로 같은 박미영이라는 사람에게 이체됐어. 수진이는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 최소 3년.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그에게 다가가는 걸 보면 그 이전일 수도 있고 민준이의 턱이 떨렸고 그는 다시 목소리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건 지금 대화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는 당신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우리는 지금 당신이 왜 우리에게 직장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계사라고 했던 회사는 2년 전에 문을 닫았어. 내가 확인해 봤어. 그렇다면 내 딸의 6년 결혼 생활은 전부 무대장치만 있는 연극이었던 셈이지. 수진이는 손을 내렸습니다. 6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이 5살, 7살. 당신은 나랑 결혼할 때 이미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야. 민준이가 갑자기 움찔했고 예의 발음이 낡은 페인트처럼 벗겨져 나갔습니다. 히스테리 그만 부려. 당신 어머니가 문제의 근원이야. 그만둬.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 늙은 여자가 사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말해. 그는 마치 제가 갑자기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된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거야. 얌전히 집에 앉아서 젊고 똑똑한 사람들 일에나 끼어들지 말았어야지.
녹음기나 켜고 조사를 하고 다니다니 수진이의 눈썹이 움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제 고집이 아니라 그의 진짜 말투에 모욕감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그녀가 물었고 목소리는 갑자기 팽팽하게 당겨진 실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모두를 방해하는 여자한테 그가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작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넘겼어야 할 사람한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저는 낙제생이 우등생인 척할 때 교사들이 짓는 미소를 살짝 지었습니다. 그럼 설명해봐. 능력 있는 양반, 당신은 내 집 열쇠를 어디서 구했고 누가 당신에게 내 집에 자기 집처럼 드나들도록 허락했지.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사소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당신을 돌봐드렸던 거야. 돌봄이란 전화하고 파일을 들고 찾아오는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몰래 책상 서랍에서 유언장을 뒤지고 그림을 사진 찍는 건 다른 단어로 불리지. 형사들이 아는 단어로. 민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형사요? 박선자 여사님? 제정신이세요? 저는 서류철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녹음기가 무심한 불빛을 깜빡이는 것을 느끼면서요. 돌봄과 사기의 차이를 아는 형사, 그리고 후견인 제도와 불법적인 정신병원 입원 시도의 차이를 아는 형사. 수진이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낡은 시계의 톱니바퀴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회의, 돈, 갑작스러운 제 건강에 대한 걱정. 갑자기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사실이야. 민준 씨?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그만해. 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누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그 서류철 치워요. 이 연극은 끝났어. 우리는 어차셔도 필요한 대로 할 거고 법원은 그녀를 무능력자로 인정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는 우리 사이의 허공에 손가락질했습니다. 탐정놀이 그만둬.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처음으로 복도에서 선생님을 밀친 남학생을 바라보듯 그를 보았습니다. 민준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후회할 짓을 다 했어. 그 순간 문에서 짧고 사무적인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움찔했고 민준이는 날카롭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누굴 기다리는 거야?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그렇게 애써 숨기려 했던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떨림을 감추기 위해 소매뿌리를 바로잡고 초등학생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들을 맞이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도움을 줄 분들이야. 초인종이 더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흑백 사진들이 세 사람 모두를 바라보는 열린 서류철을 남겨둔 채였습니다. 카페, 아이들, 봉투를 쥔 손, 문을 열자 문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제 변호사 정 변호사님과 손에 서류철을 든 채 집중한 표정의 엄격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박선자 여사님, 제 시간에 온 것 같군요. 정 변호사님이 병원 복도에서 말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제가 대답하고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수진아, 민준 씨, 인사해. 내 변호사 정 변호사님, 그리고 송 형사님이야.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마치 그 뒤로 떨림을 숨기려는 듯 무의식적으로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앉지 않고 마치 자기가 이곳의 주인인 양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송 형사님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박선자 여사님께서 몇 주 전 저희에게 연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신다면 내사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 사진, 영상, 음성, 녹음, 은행 거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열린 서류철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주인 부재 시 방문 기록, 서류 촬영, 귀중품 반출 시도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무능력자 판정과 후견인 지정을 통해 집을 매각하려 한 의도에 대한 대화 녹음이 있습니다. 여기 박미영이라는 두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체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의 직장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당신이 언급한 회사는 2년 전 폐업했습니다. 말도 안 돼. 민준이가 잘라 말했습니다. 사진은 조작할 수 있고 대화는 편집할 수 있어. 그래서 저희는 한두 개의 단편적인 자료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격앙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 기기와 출처에서 나온 일관된 기록들입니다. 박선자 여사님의 요청으로 여행 전에 집안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게다가 은행 회신, 공증 기록까지 당신의 참여 없이도 그림은 맞춰집니다. 정 변호사님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저는 제 쪽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박선자 여사님의 직접적인 참석 없이는 어떠한 재산 처분도 할 수 없도록 제안했습니다. 등기소에 기록을 남겼고 은행에는 위임 거래 제한 요청을 보냈습니다. 둘째, 위임장을 재발급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위임장은 철회되었습니다. 셋째, 무능력자 지정 절차에 대한 문의 시도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건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저를 짧게 격려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지금은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진이는 냅킨을 손가락으로 꽉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이가 거칠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재발급하거나 압류할 수 없어. 당신들 대체 뭔데 남의 집에서 이런 쇼를 벌이는 거야? 송 형사님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저는 그녀의 눈에서 수술 전 외과의사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차분한 집중력을 보았습니다. 저는 송 형사입니다. 이 자료들은 사기, 문서 위조, 그리고 돌봄을 가장한 불법적인 정신병원 입원 시도 혐의로 사건을 입건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오늘 절차적 조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계좌는 임시 동결되고 휴대폰과 저장 매체는 압수될 겁니다. 민준이가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은 어색했습니다. 변호사 나부랭이의 형사라니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늙은이를 구슬려서 믿게 만든 거겠. 나는 늙은이가 아니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야. 그리고 당신은 남의 열쇠와 남의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온 사람이고 수진이는 열쇠라는 단어에 움찔했습니다. 민준 씨,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줘. 지금이라도. 그는 마치 그녀의 목소리를 떨쳐내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진실은 간단해. 당신 어머니는 문제야.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확보할지 해결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게 다야. 송 형사님은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넘겼습니다. 여기 박선자 여사님 계좌에 대한 조회 내역이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 요청, 추가 카드 발급 신청. 일부 서류에는 서명 위조 시도 흔적이 있습니다. 감정은 이미 의뢰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 확인 전까지 위임장에 의한 모든 거래를 차단하라는 은행 통지서입니다. 우리는 제 시간에 맞춰 해냈습니다. 박선자 여사님,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기쁘지는 않았지만 가슴속에 주름이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돌봄과 거래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잖아. 돌봄이란 네가 아프게 되도록 약을 숨기지 않는 거야. 거래란 아파트 때문에 내 병을 꾸며내는 것이고 그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고 그 아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먹먹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 몰랐어. 그냥 서류상의 형식적인 절차인 줄 알았어. 서류란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서 같은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삶과 이름에 관한 이야기일 때 그건
그냥 서류가 아니야. 송 형사님이 일어섰습니다. 동료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 김민준 씨 해명을 위해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휴대폰과 저장 매체는 책상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는 짐승이 탈출구를 찾듯 문과 창문을 힐끗거렸습니다. 어디도 안 가? 당신들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 있습니다. 그녀가 짧게 대답하고 저를 향해 이미 부드러워진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박선자 여사님, 소란을 피우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제 시간에 그림을 맞추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수집하고 때가 되기 전에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것. 수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엄마, 저 나중에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증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어. 복도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아니라 빠르고 집요한 노크였습니다. 송 형사님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마 지원팀일 겁니다. 저는 그녀가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힌 사진 속 바로 그 여자. 평범한 재킷을 입고 당황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저에게서 민준이에게로, 수진이에게로, 그리고 형사에게로 옮겼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들었던 남자아이의 목소리로 그녀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박미영. 그리고 그녀가 지금 할 말은 우리의 대화를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문턱에 서서 마치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끌려온 사람처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하고 얘기 좀 해야겠어요. 급해요. 그는 다른 사람의 질문을 묵살하는데 익숙한 그 특유의 얇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영 씨, 지금은 때가 안 좋아.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은 없을 거예요. 그녀가 말하고는 송 형사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저는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전에는 몰랐던 모든 것을요. 수진이는 숨이 막히는 듯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그녀가 먹먹하게 물었습니다. 박미영이에요. 그녀가 대답했고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4년 동안 함께했어요. 아이들은 그를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수진이는 공기를 삼키려는 듯 눈을 자주 깜빡였습니다. 4년. 그리고는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듯 민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실이야? 민준이는 마침내 그가 오랫동안 가리고 있던 평온함을 잃었습니다. 이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나는 의무가 없어. 최소한 거짓말하지 않을 의무는 있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적어도 내 아내에게는. 송 형사님은 남의 드라마에 끼어들지 않고 서류를 넘겼지만 모든 대사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박미영 씨 계좌로의 이체는 확인되었습니다. 지출 성격은 가족 부양입니다. 동시에 박선자 여사님의 자금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은 늙은 여자분에게서 돈을 받아다가 나에게 봉투에 담아 가져다 준 거군요. 당신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모든 것이 곧 나아질 것이며 전처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죠. 어떤 전처요, 민준 씨? 당신 전처는 어디에 있죠? 여기.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내 딸 수진이 법적인 아내야. 미영 씨는 마치 밀쳐진 것처럼 비틀거리며 문설주에 기댔습니다. 맙소사, 그녀는 겨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동안 이중 생활을 한 거군요. 그리고 나는, 수진이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 눈물을 닦아내고는 갑자기 똑바로, 그리고
강하게 민준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외침이 아니라 무거운 책을 덮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둑, 당신은 나를 내 친어머니를 상대로 한 공범으로 만들었어. 민준이는 뺨을 감싸쥐고 순간 균형을 잃었다가 바로 씩씩거렸습니다. 너나 조용히 해. 내 엄마의 그 잘난 척만 아니었으면 모든 게 조용히 지나갔을 거야. 조용이란 사람이 품위 있게 늙어가는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때문에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송 형사님이 서류철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죠. 김민준 씨, 이제 절차를 진행할 시간입니다. 당신에 대해서는 사기, 문서, 위조, 강제 치료를 빙자한 불법 감금 시도 혐의로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되고 기기들은 압수됩니다. 해명을 위해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그는 다시 비웃으며 예전의 당당함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무슨 자료요? 상처받은 여자들 말뿐이잖아요. 부엌에서 편집된 녹음 따위, 자료란 이체 날짜, 카메라 영상, 음성 대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기관의 회신이 일치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증인도 있을 때죠. 예를 들면 미영 씨 같은. 미영 씨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하고 아이들에게도 당신이 누군지 설명할 거예요. 수진이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후견인 제도에 동의하게 됐는지, 어떻게 사랑을 편리함으로 대체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는지 나 자신에게 설명해야 할 거예요. 저는 다가가 손가락 끝으로 그녀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얇은 유리를 만지듯 조심스럽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 수진아. 하지만 사형 선고도 아니야. 지금은 멈추는 게 중요해. 민준이가 갑자기 문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대화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빠져나가려는 듯 했습니다. 송 형사님이 앞으로 나서며 능숙하게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상황만 더 복잡해질 뿐이니까요. 그는 벽걸이에 걸린 제 열쇠를 그리고 창문을 쳐다보며 거리를 가늠하다가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당신들 다 미쳤어. 그가 읊조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법원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판단할 테니까. 판단하겠죠? 송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보고요. 정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박선자 여사님, 모든 신고서는 제출되었고 제한 조치는 걸려 있습니다. 집, 계좌, 모든 처분은 여사님의 직접적인 서명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어떠한 후견인 제도도 법원과 독립적인 감정을 거치지 않고는 통과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곁에 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이 며칠 동안 처음으로 부서지기 쉬운 보호막이 아닌 진짜 버팀목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한숨을 돌리고 미영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던 것에 대해 그리고 모르고 싶어 했던 것에 대해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미영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어머니에게는 진실이 필요했어요. 제 아이들에게도요. 우리 모두 숨 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전에 서두르는 노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자신감 있는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더 활짝 열리고 마당에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으며 현관으로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송 형사님은 짧게 자신을 소개하고 오래전부터 연습한 연극처럼 그들과 몇 마디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가 기록하고 누가 봉인하며 무엇을 압수할지. 민준이는 창백해졌고 수진이에게 시선을 던지며 처음으로 애원했습니다. 저들에게 말해줘. 그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거예요.
김민준 씨, 송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사 절차에 따라 체포됩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숨을 내쉬고 마치 이 집과 이 목소리들을 떨쳐내려는 듯 다시 한번 어깨를 으쓱하고 뒤로 물러섰지만 옷장에 부딪혔습니다. 한 직원은 이미 압수 목록이 담긴 서류 가방을 열었고 다른 직원은 가방에서 플라스틱 결박끈과 수갑을 꺼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미영 씨 옆에 서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붙잡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발밑의 바닥이 갑자기 평평해졌습니다. 마치 집이 스스로 균형을 잡고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마치 필요한 곳에 서명하듯 다시 한번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 민준이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이게 다 실수라는 걸 이해하는 거야? 이해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실수는 바로 당신이라는 걸. 금속이 딸깍하는 소리가 선명하고 건조하게 마치 필요한 곳에 찍힌 쉼표처럼 울렸습니다. 민준이는 움찔하며 증오의 찬 눈으로 저를, 애원하는 눈으로 수진이를, 그리고 공허함과 비슷한 무언가로 미영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현관은 사람들로 붐볐고 서류는 바스락거렸으며 천장 아래 램프가 흔들리며 오래된 집의 외풍 속에서처럼 삐걱거리는 체인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복도로 끌려나가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들 후회하게 될 거야. 바로 그 순간 집 깊은 곳에서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삐 소리, 오직 저만이 아는 소리. 제 앞치마,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녹음했다고. 6개월 후 저는 단골 카페에 강은숙 씨와 앉아 삶이란 철로 위를 달리는 전차처럼 끈질기게 계속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더 시끄럽게, 때로는 더 조용하게, 하지만 정해진 노선을 따라 지난주 법원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민준이는 사기, 문서 위조 및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누구에게나 위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긴 꼬리를 남기니까요. 은숙이는 찻잔 속 숟가락을 휘저으며 저를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뭔지 알아? 내가 가장 놀란 건 네가 이 모든 걸 어떻게 견뎠냐는 거야.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거야. 저는 오랜만에 쓴맛 없이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겪어보기 전까지는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몰랐어. 평온하게 살 때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볼 일이 없나 봐. 수진이와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체포 후 첫 몇 달간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혼, 빚, 심리 상담, 그리고 자신을 다시 추스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허함, 상처, 그리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침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수진이랑은 연락해? 은숙이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통화했어.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내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투잡 뛰고 대출금 갚고 있어. 심리 상담도 다니고 그의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 우리는 그냥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해. 너무 짧은 시간이 흘렀잖아. 용서는 고집스러운 거라서 스스로에게 명령할 수가 없어. 머리로는 이미 용서했지만 마음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미영 씨랑 아이들은? 은숙이가 물었습니다. 그쪽 이야기는 더 밝아. 제가 말했고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친아버지를 찾았대. 알고 보니 그가 아이들을 찾고 있었는데 민준이가 각자에게 다른 버전을 이야기했던 거야. 미영 씨에게는 전처 이야기를, 그 남자에게는 비극적인 사고 이야기를. 이제 그들은 당연히 그래야 하듯이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 나와 미영 씨는 뜻밖의 친구가 됐어.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먹고 아이들은 나를 선자 할머니라고 불러. 우습고 예상치 못했고 눈물나게 단순하지. 삶은 때때로 이렇게 남의 실로 구멍을 꿰매주기도 해. 그래서 내 여행 계획은 어떻게 됐어? 은숙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달 그리스행 비행기표 끊었어. 제가 말했고 등 뒤로 조용한 기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 씨가 집을 봐줄 거야. 너도 며칠 와서 함께 있어줘. 내 부엌에서 여자들만의 파티를 열자. 그렇게 약속했어. 집은 비어 있지 않을 거야. 그 안에는 대화와 웃음이 가득할 거야. 언제나처럼 단지 두려움 없이. 혼자 괜찮겠어? 그 나이에. 그녀는 제 나이를 가리키듯 어딘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66이지 96이 아니야.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겪은 모든 일 후에 자기 집 창문에서 친딸이 내 인생을 훔칠 계획을 세우는 걸 듣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 우리 동네의 소문은 퍼졌지만 더러운 소문이 아니라 차분한 소문이었습니다. 제가 무력한 미망인이 아니라 머리가 제대로 밝힌 여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가게에서 사람들이 다시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장 해방감을 주는 게 뭔지 알아? 우리가 밖으로 나올 때 제가 말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어. 어떻게 해야 옳은지, 혹은 어떻게 해야 상처 주지 않을지가 아니라 마치 어딘가에서 잃어버렸던 내 조각들을 되찾는 기분이야. 그게 느껴져. 은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내 자신을 다시 찾은 것처럼 그런 것 같아.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이웃이었는데 이제 다시 그냥 박선자,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돌아온 거지. 그때 정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면서도 동시에 만족스러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빼앗겼던 것들 대부분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와 아이들을 위한 보상기금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처리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이 이야기의 꼬리는 분명 길지만 그 끝이 마침내 보이는 것 같다고 깨달았습니다. 매듭은 풀렸고 끝은 정리되었으며 이제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후회하는 거 있어? 차 옆에서 은숙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내 감정을 믿지 않았던 거. 작은 신호들이 있었거든. 불쾌하고 하지만 분명히 있었어. 나는 그걸 외면했어. 수진이가 순탄하게 살기를 바랐으니까. 하지만 편리함 속으로 빠져들면 순탄할 수가 없더라고. 저녁에 저는 조용하지만 더 이상 공허하지 않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66. 주름도 제자리에 있었지만 눈에는 어떤 새로운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좋은 그릇처럼 첫 충격에 깨지지 않는 단단함이었습니다. 내일은 여행 가방을 싸기 시작할 겁니다. 언젠가 불행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될 바로 그 빨간 가방을. 다음 주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우습지만 누구의 설명에도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미영 씨와 함께 춤을 배우러 갈 겁니다. 요란하지 않게 천천히 단지 몸도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언제나처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없이 집은 오랜 친구처럼 고르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외로움은 남겨진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아주 평온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이고 처음으로 나 자신과 평화롭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세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